여보, 당신 맞지? 저를 아십니까? 15년 전 사고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외동아들의 결혼식에 백만장자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윤희는 숨조차 삼키지 못한 채 얼어붙었어요. 눈앞의 남자는 틀림없이 죽은 남편이었지만 그는 윤희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기억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의 지난 15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아들 장가가는 날이야. 마음속으로 수없이 남편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윤희는 예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곱게 차려입은 한복의 옷고름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하객들이 건네는 축하 인사에 미소로 답하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정말 훌륭하게 컸네요.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친척 어르신의 위로 섞인 인사에 윤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죠. 오늘은 아들 준영이의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요. 자신의 슬픔이 아들의 기쁨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똑같은 인사말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윤희는 문득문득 옆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혼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유독 외로워 보이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신부 측 혼주는 부부가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는데 자신은 혼자였으니까요. 예식장 로비의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뿜어냈지만 그 빛조차 윤희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15년. 남편 없이 보낸 세월이 그만큼이나 됐죠. 베트남 건설 현장으로 떠났던 남편은 결국 차가운 유골함에 담겨 돌아왔고 그날 이후 윤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 축의금 놓고 갑니다. 윤희는 기계적으로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죠. 아침부터 긴장해서인지 아니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져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하며 준영이를 키웠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가락은 세제에 텄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아들만큼은 누구에게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 덕분인지 준영이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고 결국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키워낸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보았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윤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하객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죠. 저기 최 사장님이 나가시네요. 윤희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돈어른인 최성국 사장은 이 지역에서 중형 건설사를 운영하는 거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신부 측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딘가로부터 연락을 받은 듯 급히 로비 방향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비서를 보내는 그가 직접 나가는 모습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에 하객들조차 의아해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며 최 사장이 한 중년 남성과 함께 다시 들어섰습니다. 윤희는 처음 보는 남성이었지만 최 사장은 그를 극진히 안내하며 예의 바르게 옆자리를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여유와 품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지? 윤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최 사장 같은 거물이 저렇게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인물은 아닐 텐데요. 두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최 사장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옆에 남성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죠. 그 남성은 꼿꼿한 자세로 걸으면서도 어딘가 부드러운 인상을 풍겼습니다. 아, 사부인. 최 사장이 윤희를 발견하고는 크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윤희도 얼른 자세를 고쳐 잡고 맞이할 준비를 했죠. 제가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최 사장이 옆에 남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희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 남자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죠.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체격. 모든 게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광대뼈가 살짝 나온 것도, 눈꼬리가 처진 것도, 콧날이 오뚝한 것도, 모든 게 15년 전 자신을 떠났던 남편 박동훈과 똑같았거든요.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윤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동훈은 분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그 동훈이, 아니 동훈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사부인, 이쪽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이상우 대표님이십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자 최고의 사업 파트너죠. 최 사장의 소개가 귓가에 웅웅거렸지만 윤희는 그 남자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꿈이 아닐까 싶어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목소리까지 동훈과 똑같았거든요. 낮고 부드러운 음성,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어조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윤희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죠. 여보, 정말 당신이야?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그 남자의 눈빛에는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고 낯선 눈빛이었죠. 아, 네. 반갑습니다. 윤희가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윤희가 긴장한 줄로만 알고 호탕하게 웃었죠. 아, 사부인께서 많이 긴장하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아드님 결혼식이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우라고 소개된 그 남자는 여전히 정중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죠. 그럼 먼저 들어가 계시죠. 곧 식이 시작될 테니까요. 최 사장이 상우와 함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윤희는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걸음걸이마저 동훈과 똑같았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앞으로 나가는 것도 팔을 흔드는 각도도 모든 게 일치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윤희는 현관 기둥을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니.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식 시작을 알리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죠.
혼주석에 홀로 앉아야 한다는 사실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걸까?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보는 걸까? 윤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결혼식이 시작되고 있었죠. 눈앞에서 주례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죠. 정말 남편이 맞을까?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일까? 윤희의 시선은 자꾸만 신부 측 하객석으로 향했습니다. 사돈인 최 사장 바로 뒤에 앉은 상우의 옆모습이 보였죠. 곧게 세운 어깨, 턱을 살짝 들고 앉은 자세,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벌이까지 모든 게 남편 동훈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저녁 준비로 분주하던 때였죠. 윤희는 감자를 깎다가 갑자기 울린 휴대폰 소리에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여보세요? 박동훈 씨 가족분이십니까? 공무원 특유의 딱딱한 목소리에 윤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주베트남 대사관 영사과에서 연락드립니다. 박동훈 씨가 현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주방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난 휴대폰처럼 그녀의 삶도 그날 산산조각이 났죠.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확인은 어려웠지만 소지품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지갑과 여권이 든 점퍼가 나왔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부정했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얼마 후 작은 유골함에 담겨 돌아온 남편을 보며 윤희는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죠. 장례식장에서 교복을 입은 16살 준영이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상주가 되어야 했던 아들은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죠. 준영아, 울어도 돼.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해. 하지만 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울어요. 제가 울면 엄마도 우실 거잖아요. 그 말에 윤희는 아들을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16살 소년이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어야 했던 그날의 아픔이 지금도 가슴을 저몄죠. 장례가 끝나고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끊기자 당장 생활비가 막막했거든요.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16살 준영이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넌 공부만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그날 밤 윤희는 준영이의 어깨를 꼭 잡고 말했죠. 준영아, 아빠 없어도 기죽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너 대학까지 보낼 거야. 약속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윤희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하며 돈을 모았죠.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아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영이는 어엿한 변호사가 되어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하며 주례사가 계속되는 동안 윤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죠. 고개를 살짝 돌려 상우를 훔쳐봤습니다. 그가 옆 사람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살짝 웃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미소까지 동훈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동훈 씨가 맞는 것 같은데 왜 나를 모르는 거지? 윤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남편이 살아있다면 왜 15년 동안 연락이 없었을까요? 왜 이상우라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하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윤희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우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인사하셔야죠. 준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윤희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머나 미안해. 윤희는 허둥지둥 일어나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신부 측 혼주 부부가 다정하게 인사하는 모습과 달리 윤희는 혼자서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그냥 감격스러워서 그래. 윤희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남편 박동훈과 똑같이 생긴 그 남자 이상우가 생각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가 가족 사진, 친척 사진, 친구들과의 사진까지. 수십 장의 사진을 찍는 동안 윤희는 기계적으로 미소만 지었죠.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눈이 부셨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하객들 사이를 헤맸습니다. 상우를 찾고 있었거든요. 신랑 어머님, 카메라 보셔야죠. 카메라맨의 말에 준영이 살며시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 미안해. 정신이 없네. 촬영이 끝나자 하객들이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죠. 상우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는 윤희의 눈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발견했죠. 최 사장과 함께 VIP룸 쪽으로 걸어가는 상우의 뒷모습을요. 확인해야 해. 놓치면 안 돼. 윤희는 한복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고 빠른 걸음으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헤치며 가는 그녀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였는지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신랑 어머니가 왜 저렇게 급하신가?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봐요. 하지만 윤희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상우를 따라잡는 것만 생각했죠. 15년 만에 만난 남편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복도를 돌아 피로 연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상우와 최 사장이 VIP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희는 잠시 망설였죠. 무작정 따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남편이 맞다면. 윤희는 복도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렸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요. 그때 누군가 윤희의 어깨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피로연 시작했는데요. 돌아보니 준영이의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아, 그래. 금방 들어갈게. 윤희는 마지막으로 VIP룸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문 너머에 있을 이상우, 아니, 어쩌면 박동훈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죠. 피로 연장해서 꼭 확인할 거야. 정말 당신이 맞는지. 윤희는 VIP룸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죠. 넓은 룸 안에는 원형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가장 안쪽 테이블에 최 사장과 상우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들에게 다가가자 최 사장이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손짓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여기 계셨군요. 이리 오세요. 최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빈 의자를 빼내며
윤희에게 앉기를 권했습니다. 상우도 예의 바르게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죠. 앉으세요, 사모님. 혼자 계시기 심심하실 텐데 잘 오셨습니다. 그 정중한 말투와 부드러운 음성이 또다시 윤희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동훈도 늘 이렇게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윤희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우와의 거리가 불과 한 팔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이 친구도 베트남에서 오느라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같이 드시죠. 네, 그러죠.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은 계속 상우에게 머물렀습니다. 상우는 그런 윤희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살짝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종업원이 물을 따라주자 상우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윤희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상우가 물컵을 시계 방향으로 2번 돌려 잡은 뒤 마셨거든요. 그것은 동훈만의 독특한 버릇이었습니다. 긴장하거나 생각이 많을 때면 늘 그렇게 했죠. 처음엔 이상하다고 놀렸지만 나중엔 그것마저 사랑스러워 보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사모님? 상우가 윤희의 뚫어지는 시선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저. 윤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상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물맛이 좋네요. 역시 한국 물이 최고입니다. 최 사장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베트남 물하고는 다르지. 이제 한국 음식도 실컷 먹게나. 곧이어 갈비탕과 밥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탕을 보며 최 사장이 말했죠. 자, 한국 밥이 그리웠지? 많이 들게. 네, 감사합니다. 상우는 밥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젓가락을 들었죠. 그리고는 놀랍게도 밥 위에 올려진 검은 콩을 하나씩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훈도 똑같았거든요. 콩밥을 해주면 늘 투정을 부리며 콩을 골라냈죠. 왜 그래, 이 친구야. 콩이 몸에 좋은 건데. 최 사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상우는 민망한 듯 웃으며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어릴 때 콩이 목에 걸린 뒤로는 먹질 못해요. 윤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훈이 했던 말과 한자도 다르지 않았거든요. 콩을 안 드시나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게 하나씩은 있잖아요. 윤희는 간신히 대답하며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윤희는 상우의 모든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덥네요. 실례하겠습니다. 상우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양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죠. 팔꿈치까지 소매가 올라가자 윤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왼쪽 손목 안쪽에 선명한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보였거든요. 그것은 신혼 시절 윤희가 뜨거운 된장찌개 냄비를 엎을 뻔했을 때 동훈이 막아주다가 생긴 상처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동훈이 웃으며 했던 말이 생생히 기억났죠. 당신 다치는 것보다 100배 나아.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윤희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사부인? 최 사장의 목소리에 윤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우의 손목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아, 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때였습니다.
윤희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쨍그랑 요란한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 돌아봤습니다. 상우도 놀란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죠. 사부인, 괜찮으십니까? 상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손목에 난 흉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잠깐 화장실에. 윤희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확신은 들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거든요. 왜 동훈이 자신을 모르는 척하는지,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최 사장의 말에 윤희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VIP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윤희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맞아. 내 남편이 맞아. 물 마시는 버릇도, 콩을 싫어하는 것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왼손목의 흉터까지 모든 증거가 그가 동훈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췌해 보였죠. 15년이라는 세월이 자신을 이렇게 변하게 했나 싶어 씁쓸했습니다. 남편이 날 못 알아볼 만큼 내가 변한 걸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얼굴이 변해도 알아보는 법인데 동훈의 눈빛에는 정말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거든요. 윤희는 다시 VIP룸으로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서 모든 걸 밝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들의 결혼식 날 소동을 일으킬 수는 없었죠. 일단 오늘은 참자.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윤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상우와 최 사장이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아, 사부인. 괜찮으세요? 최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저 좀 어지러워서. 아무래도 아드님 결혼식이라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봐요. 윤희는 이제 상우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정체를 확신하게 된 지금 모든 게 달라 보였거든요. 저는 이만 자리를 비워야겠습니다.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럼요. 어서 가보세요. 최 사장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우도 일어서며 정중히 인사했죠. 들어가세요, 사모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그 말에 윤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반가웠다니. 아내에게 처음 만난 사람처럼 하는 인사라니.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윤희는 간신히 대답한 뒤 살짝 머뭇거리다 최 사장을 향해 힘겹게 웃었습니다. 저 사돈어른, 나중에 잠시만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간 최 사장의 표정에 잠깐 놀람이 스쳤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사부인. 말씀만 하세요. 언제든 제가 시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이고 VIP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손등으로 재빨리 닦았죠. 가슴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까지 무사히 마친 뒤였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준영이와 지수도 신혼여행을 위해 공항으로 떠났죠. 예식장이 서서히 비어가는 가운데 윤희는 로비 한쪽에서 최 사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기다리셨습니까? 최 사장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윤희는 긴장된 표정으로 일어섰죠. 네, 사돈어른.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뭘 그러세요. 이제 사돈간인데 당연하죠. 무슨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두 사람은 예식장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자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죠. 사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까 그 이상우 대표님 말입니다. 아, 상우?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최 사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희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분과는 어떤 관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과거에 대해 좀 알 수 있을까요? 최 사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죠. 왜 갑자기 상우 과거를 물으시죠? 그냥 사장님께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셔서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윤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잠시 윤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래요. 사부인께서 물으시니 말씀드리죠. 상우는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최고의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최 사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3년 전이었어요. 제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죠. 어느 날 현장 인부들 사이에 낯선 사람이 하나 섞여 있더라고요. 윤희는 숨을 죽이고 최 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색도 남루하고 보기에도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현장 소장이 쫓아내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두라고 했죠. 밥이라도 먹여보내자고요. 그 사람이 이상우 대표님이었나요? 네, 맞아요. 나중에 들어보니 2년째 이곳저곳을 떠돌며 막노동으로 연명하고 있었대요. 기억을 완전히 잃어서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윤희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사고를 당했고 그 후 2년간 행방불명이었다가 13년 전 최 사장을 만났다는 계산이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기억을 완전히 잃었다고요? 네. 의사 말로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하더군요. 이름도 나이도 국적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최 사장은 그때를 회상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몸은 건설 일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도구 다루는 솜씨며 도면 보는 능력이며 분명 이쪽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일하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생명의 은인이 되신 건가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사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현장에서 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크레인 사고가 났죠. 철골이 떨어지는데 하필 제가 그 아래 있었어요. 순간 누군가 저를 확 밀쳐냈는데 그게 바로 상우였습니다. 최 사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자기 몸을 날려서 저를 구했어요. 대신 상우가 철골에 맞아 크게 다쳤죠.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제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책임지겠다고.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을 잃었어도 남을 구하는 그 성품은 변하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그 후로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신분을 만들어줬어요. 이상우라는 이름도 제가 지어준 거고요. 그리고 제대로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천재더라고요. 최 사장의 얼굴에 감탄이 어렸습니다. 건설 현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경영, 회계, 심지어 베트남어까지 놀라운 속도로 익혔어요. 3년 만에 제 오른팔이 됐고 5년 뒤에는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구해냈죠. 대단하네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이제 독립해서 자기 회사를 차리라고. 제가 초기 자금을 대줬고
상우는 그걸로 작은 건설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최 사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회사 대표가 됐죠. 제 회사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윤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최 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자신과 아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슬픔이 교차했죠. 그런데 사부인 최 사장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죠? 혹시 상우를 아시는 겁니까? 윤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신기해서요. 기억을 잃은 분이 그렇게 성공하셨다니. 최 사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윤희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사돈어른.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우 대표님께서 언제까지 한국에 계신가요? 일주일 뒤에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워낙 바쁜 사람이라 이번에도 겨우 시간 내서 온 거죠. 일주일. 윤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든 동훈의 기억을 되찾게 해야 했죠. 사돈어른,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윤희가 간절한 눈빛으로 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이상우 대표님께 제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사장님의 은인이시니 저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최 사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상우가 시간이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사돈어른. 꼭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윤희의 간절한 목소리에 최 사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죠. 최 사장은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상우가 시간이 되는 대로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윤희는 일어서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최 사장이 떠난 뒤 윤희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죠. 여보, 정말 나를 기억 못하는 거니? 함께한 우리의 시간이 정말 다 사라진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어떻게든 동훈의 기억을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윤희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여보. 내가 꼭 당신의 기억을 되찾아 줄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추억을 다시 찾아줄게.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윤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율무를 볶고 끓이며 정성스럽게 율무차를 준비했죠. 동훈이 가장 좋아했던 그 맛을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 몇 번이나 맛을 봤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만나는 거야. 윤희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화려해 보이지도 너무 초라해 보이지도 않는 단정한 차림을 고르느라 한참이 걸렸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아이라인을 몇 번이나 다시 그어야 했습니다. 호텔 카페의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윤희는 가장 조용한 구석 자리를 골랐습니다. 보온병에 담아온 율무차가 식을까봐 계속 만져보며 온도를 확인했죠.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대뜸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겠지? 윤희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막상 시간이 다가오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미친 듯이 뛰었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준영이라는 이름이 떴죠. 준영아, 신혼여행 잘 보내고 있지? 휴대폰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날씨도 좋고요. 어머니는 잘 계시죠? 윤희는 순간 울컥했지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 잘 지내지. 너희는 밥 잘 챙겨 먹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어머니도 밥 거르지 말고요. 집에 가면 전화 드릴게요. 그래, 그래. 즐겁게 지내. 알겠지? 전화를 끊고 난 뒤 윤희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티내지 말아야 한다는 듯 떨리는 숨을 깊게 고르며 다시 보온병을 만지작거렸죠. 사모님? 낮은 목소리에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우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죠.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윤희는 또다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역시 동훈이 맞았어요. 아, 오셨군요. 앉으세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우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맞은편에 앉았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꼭 뵙자고 하셔서 사실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만 상우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개인적인 만남을 청했으니까요. 윤희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께 들었습니다. 15년 전 베트남 사고로 과거 기억을 모두 잃으셨다고요. 상우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들었죠. 네, 맞습니다. 저에게는 15년 전의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그때 새로 태어난 것처럼요. 그 말에 윤희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15년 전의 세상. 그곳엔 자신과 준영이가 있었는데 그에겐 존재하지 않는다니. 힘드셨겠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과거라면 현재에 충실하며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윤희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상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봤죠. 이게 뭔가요? 혹시나 기억에 도움이 될까 싶어 가져왔습니다. 율무차예요. 윤희가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 뚜껑을 열고 찻잔에 율무차를 따랐습니다. 구수한 향기가 테이블 위로 퍼졌죠. 율무차요? 왜 갑자기? 상우는 의아해하면서도 찻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그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죠. 이 맛, 어때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우는 다시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네요. 어디서 마셔본 것 같은데.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더듬으려는 듯 허공을 바라봤죠. 누군가 이런 차를 자주 끓여줬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제가 기억하는 건 15년 전부터니까. 윤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동훈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끓여주던 그 율무차의 맛을. 대표님, 윤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족이 있었다면 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상우는 창밖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찾고 싶었죠.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면 진작 나타났겠죠. 15년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건 저한테 가족이 없었거나 이미 다 포기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윤희가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우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죄송합니다.
그냥 어떤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당신이 죽은 줄 알았다거나. 사모님은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죠? 상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윤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침내 결심했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당신이 누구인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고요. 상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만나는 사이인데 당신 왼쪽 손목의 화상 흉터 제가 알아요. 윤희가 상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간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는 반사적으로 왼쪽 손목을 오른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반달 모양의 화상 자국이죠. 뜨거운 냄비에 데어서 생긴. 상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어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절 어떻게 아시는 거죠? 윤희는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딱 하루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해 보일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처음 만난 사람이. 처음이 아니에요.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이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상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 여인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특히 그 율무차의 향기가 자꾸만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죠.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의 상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희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우도 따라 일어나며 물었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집으로요. 당신이 살았던 집으로.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윤희가 차키를 꺼내자 상우가 말했어요. 제가 운전할까요? 손이 많이 떨리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길을 아니까 제가 할게요. 윤희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상우가 조수석에 앉자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윤희는 상우를 희끗 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는 그의 모습이 왠지 안쓰러웠어요. 멀어요? 아니요. 성북동이니까 30분이면 돼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상우는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듯했고 윤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핸들을 꽉 잡고 있었죠. 차가 성북동 언덕길 입구에 들어서자 상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윤희가 곁눈질로 그를 살폈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이 길이 왠지 낯익은 것 같아서. 상우는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 했지만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죠. 정말 제가 여기 살았던 겁니까? 네. 15년 전까지는요. 윤희는 가슴이 답답해져 넥타이를 느슨하게 푸는 상우를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길을, 이 동네를, 그리고 어쩌면 자신과의 추억도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요.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야. 거기서라면 분명 뭔가 기억날 거야. 윤희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차는 성북동 언덕 아래 좁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윤희가 시동을 끄자 차 안에 묵직한 정적이 흘렀죠. 상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낯선 풍경인데도
왠지 모를 기시감이 온몸을 휘감았거든요. 여기서 내리셔야 해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라서요. 윤희의 목소리에 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을 디딘 순간 낡은 아스팔트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죠. 상우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파른 언덕길 양옆으로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담벼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전봇대에는 빛바랜 전단지들이 너덜거리고 있었죠. 윤희가 먼저 걸음을 떼자 상우도 그녀를 따라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길이 고르지 않아서요. 윤희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이미 움푹 패인 보도블록을 자연스럽게 피해 걷고 있었어요. 마치 이 길을 수백 번도 넘게 걸어본 사람처럼요.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훈이 매일 저녁 퇴근할 때면 똑같이 저 자리를 피해 걸었거든요. 빗물이 고여 늘 질척했던 그 자리를요. 상우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왼쪽 세 번째 집 앞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리던 홍시의 단맛이 혀끝에 맴도는 것 같았죠. 하지만 왜 그런 감각이 느껴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윤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죠. 아닙니다. 그저 이 동네가 낯설지 않아서요. 두 사람은 말없이 언덕을 올랐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녹슨 파란 대문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윤희는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대표님이 살았던 집이에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대문을 바라봤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상우의 발걸음이 저절로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희가 미처 말릴 새도 없이 그의 손이 문고리에 닿았어요. 차갑고 거친 쇠 표면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순간 상우의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대문을 여는 손, 녹슨 소리를 내며 열리는 문짝, 마당에서 뛰어나오는 작은 그림자. 상우는 머리를 감싸 쥐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지끈거리는 두통이 몰려왔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윤희가 황급히 다가와 상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상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어요. 이 집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상우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문고리를 잡았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윤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삼키며 상우의 반응을 지켜봤죠. 남편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15년이라는 긴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은 기억이 그의 몸속 깊은 곳에 살아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윤희가 열쇠로 대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빨랫줄이 쳐져 있었고 구석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평범한 서민들의 집이었죠. 상우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살았다는 겁니까? 네. 당신이 떠나기 전까지요. 윤희의 대답에 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온몸의 세포가 이곳을 기억하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윤희는 상우를 시장통 입구에 있는 작은 국밥집으로 데려갔어요. 낡은 간판에는 원조 할매 국밥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여기는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던 곳이에요. 주말이면 꼭 여기 와서 해장국 드셨거든요. 윤희가 설명했지만 상우는 여전히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죠. 어서 오세요. 어머, 윤희 씨 아니에요? 주방에서 나온 할머니가 윤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상우를 보더니 순간 멈칫했어요. 이 양반, 혹시? 아니요, 할머니. 그냥 아는 분이에요. 국밥 둘 주세요. 윤희가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끈한 육수에서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죠. 상우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상우의 시선이 테이블 가운데 놓인 양념통으로 향했습니다. 다대기, 소금, 후추, 다진 마늘. 그의 손이 저절로 다대기통을 집어들었어요. 윤희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상우는 마치 수십 번 해본 동작처럼 자연스럽게 다대기를 떠서 국물에 넣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정확히 3스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깍두기 국물을 2숟가락 떠서 부었죠. 모든 동작이 동훈과 똑같았습니다. 상우는 국을 1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끈하고 얼큰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몰려왔어요. 이 맛을 안다는 느낌. 수없이 먹어본 것 같은 익숙함. 식성은 기억을 잃어도 그대로네요. 윤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상우는 그제야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깨달았습니다. 손에 든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윤희를 바라봤어요. 저에게 이런 습관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상우의 음성에는 경계와 의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증거였어요. 그래요. 늘 그렇게 드셨어요. 다대기 3스푼에 깍두기 국물 2스푼. 제가 양이 너무 많다고 타박하면 당신은 이래야 제맛이라고 하셨죠. 윤희의 말에 상우는 다시 국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빨갛게 물든 국물이 그를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상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맛을, 이 향기를, 이 공간을 온몸의 세포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테이블 위를 맴돌았죠. 국밥집을 나온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윤희가 멈춰선 곳은 동네 놀이터였어요. 낡은 그네와 미끄럼틀, 녹슨 철봉이 있는 작은 놀이터였죠. 여기는 대표님이 자주 오셨던 놀이터입니다. 윤희가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그 벤치에 천천히 앉았어요. 윤희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았죠. 오후의 햇살이 놀이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비어 있는 그네가 삐걱거리며 흔들렸어요. 삐걱, 삐걱. 그 단조로운 소리가 상우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네 소리와 함께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 더 세게 밀어줘. 맑고 높은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상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네는 비어 있었죠. 갑자기 심한 이명이 몰려왔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윤희가 놀라 상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상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죠. 관자놀이가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희미한 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네를 타는 작은 아이, 뒤에서 밀어주는 누군가의 손, 하늘로 치솟는 아이의 웃음소리.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도 밀어주는 사람의 얼굴도 모두 흐릿하게 번져 있었어요. 상우는 괴로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뭔가를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기억이 답답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물 좀 드실래요? 윤희가 가방에서 물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도대체 저는 누구였던 겁니까? 상우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왜 이런 감각들이 자꾸 몰려오는지 알고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15년 전에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이. 윤희는 상우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함에 가슴을 치는 남편을 보며 그녀도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렀어요. 여보, 윤희가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듣지 못했죠. 그는 여전히 머리를 감싸쥔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그네가 더 세게 흔들리며 삐걱거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상우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잊혀진 과거가 그를 부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희미했습니다. 닿을 듯 하면서도 결코 닿지 않는 기억의 파편들. 상우는 그 틈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윤희가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를 여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플라스틱 커버에 쌓인 사진은 세월의 흔적으로 모서리가 약간 발해 있었어요. 윤희는 그 사진을 꺼내며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표님,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윤희는 사진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상우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소년이 가운데 서 있고 양옆으로 남자와 여자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죠. 배경에는 입학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이건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윤희였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자세히 보세요. 윤희가 사진을 상우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당신이잖아요. 상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광대뼈가 살짝 나온 것, 눈꼬리가 약간 처진 것, 오뚝한 콧날. 모든 것이 지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어요. 아니, 이건 상우의 손이 거칠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그의 손 안에서 바들바들 떨렸죠.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자신이었어요. 15년보다 더 이전의 자신이었죠. 이게 정말 저란 말입니까?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건 준영이 중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당신이 베트남으로 떠나기 1년 전쯤이었죠. 윤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왼쪽 손목에 시계 차고 계시죠? 제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시계예요. 그리고 이 넥타이는 그만하십시오. 상우가 윤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상우는 사진과 자신의 손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작은 점. 사진 속 남자의 손에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어요. 왼쪽 귓불이 약간 큰 것도, 입꼬리의 미세한 비대칭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죠. 저에게. 상우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는 힘겹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에게 아내가, 아들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상우는 현실감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 모든 게 15년 동안 기억 저편에 묻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상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맞아요. 윤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박동훈. 그게 당신의 이름이에요. 상우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박동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죠. 저는 박동훈. 상우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낯설면서도 왠지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혀끝에서 맴도는 그 음절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25에 만나서 이듬해 결혼했어요. 준영이가 태어났을 때 당신은 너무 기뻐서 병원 복도를 뛰어다녔죠. 윤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당신은 건설 현장 기술자였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매일 저녁 퇴근하면 준영이를 안아 올리고 빙글빙글 돌렸어요. 그럼 준영이가 까르르 웃으면서 그만하십시오. 상우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상우는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몇 발자국 물러났어요. 사진은 여전히 그의 손에 꽉 쥐어져 있었죠. 사진 속 남자는 행복해 보입니다.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의 얼굴도 당신의 목소리도 우리가 함께했다는 시간도 아무것도. 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죠. 윤희는 일어서서 상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다가오지 마십시오. 상우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릴 듯 말 듯 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윤희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15년을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제가 박동훈이라고 하십니다.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상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이상우가 진짜입니까? 박동훈이 진짜입니까? 저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 외침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공포, 그 모든 게 상우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당신은 박동훈이에요. 제 남편이고 준영이의 아버지예요. 15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박동훈이에요.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집을, 이 동네를, 국밥 먹는 습관을, 모든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기억한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우는 가슴을 쳤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추억도 사랑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윤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자신 앞에 서 있는데 그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나눴던 모든 사랑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죠. 잠시만. 상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우는 사진을 꽉 쥔 채 몸을 돌렸습니다. 놀이터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마치 중심을 잃은 사람처럼요. 대표님, 윤희가 그를 불렀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상우는 너무 멀리 있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지만 상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걸었어요. 비틀거리면서도 앞으로만 나아갔죠. 윤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 걸음도 옮기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죠. 상우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놀이터 출구를 지나 골목길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는 사진을 꽉 쥔 채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한 듯 휘청거리며 걸었습니다. 여보, 윤희가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었어도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윤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벤치도 잡지 못하고 그냥 놀이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여보, 동훈 씨. 윤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 놓아 우는 소리가 텅 빈 놀이터에 울려 퍼졌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 하지만 그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윤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저 멀리서 상우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사진이 쥐어져 있었어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네가 다시 삐걱거리며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놀이터에는 윤희만 남아 있었습니다. 홀로 주저앉아 우는 여인만이요. 그날 밤 상우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는 이상우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호텔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방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손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쥐어져 있었어요. 상우는 천천히 사진을 펼쳤습니다. 조명 아래서 다시 들여다봤죠.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그게 자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옆에 서 있는 여자, 윤희.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소년. 준영이라고 했죠. 내 아들. 상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어요. 아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상우는 침대에 앉아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것만 바라봤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상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윤희가 했던 말들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박동훈이에요. 제 남편이고 준영이의 아버지예요. 상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이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박동훈이라니.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상우가 낮게 신음했습니다.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거울 속 남자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너는 이상우인가, 박동훈인가? 상우가 거울을 향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혼란스러운 눈빛만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상우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뒤척이다가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죠. 새벽 5시. 상우는 결국 포기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짐을 챙겼습니다. 오늘 오후 비행기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상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가방에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꺼내 주머니에 넣었죠. 왜인지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탔습니다. 비서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만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봤죠. 차가 도심을 벗어나 공항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사진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상우는 사진을 꺼내 또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백미러로 상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창백했어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네. 차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상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탑승 게이트로 가기만 하면 됐어요. 하지만 상우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면세점 앞을 지나며 상우는 멈춰 섰습니다. 진열된 물건들이 보였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탑승 게이트까지 가시죠, 대표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어요. 탑승 게이트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베트남 호치민행 비행기 탑승 안내 말씀드립니다. BH261편. 한국어 안내방송이 끝나자 곧바로 베트남어 안내방송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우의 몸이 굳어졌어요. 베트남어 안내방송이 귓가에 울리는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이 소리, 이 특유의 웅성거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주변의 소음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앞에서 누군가의 여권을 흔들던 직원의 모습, 호치민행 탑승구는 저쪽입니다라고 외치던 공항 직원의 목소리,
출근용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가족 사진을 쥔 채 초조하게 줄을 서 있던 바로 그날 공항의 풍경이 스쳤어요. 출국장 유리병 너머로 보이던 아침 햇살, 마지막으로 사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던 말. 이번 일만 끝나면 더 행복하게 해줄게. 꼭.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따끔하게 저렸습니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말, 지켜주지 못한 약속이 마치 벼락처럼 되살아났어요. 상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서가 놀라 달려왔지만 상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아. 잠깐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봉인되었던 기억의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기 시작했죠. 15년 전, 빗길을 달리는 낡은 버스 안, 창밖으로 베트남의 시골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박동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주머니 속에는 윤희와 준영이 사진이 들어 있었죠. 추워 죽겠네.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몸을 웅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현장 막노동으로 돈을 벌러 온 사람이었죠. 비가 내려 버스 안 에어컨이 과하게 틀어진 데다 한국에서 막 넘어온 기온차 때문인지 감기가 들려 오한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동우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었습니다. 두툼한 작업용 점퍼였어요. 이거 입으세요. 제가 젊을 때보다는 추위를 덜 타서요. 아, 괜찮습니다, 형님. 형님이 감기라도 걸리시면. 괜찮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입어요. 동우는 점퍼를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청년은 고맙다며 점퍼를 받아 입었어요. 점퍼 안주머니에는 동훈의 지갑과 여권이 들어 있었지만 동훈은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죠.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가 속도를 줄였지만 도로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괜찮겠어요? 동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커브길을 도는 순간 버스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가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위험해.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버스가 전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 모든 게 한순간에 일어났죠. 동우는 창문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빗물로 불어난 도랑물 속으로 떨어졌어요. 차가운 물살이 몸을 훑고 지나가며 온몸이 휩쓸릴 것 같았죠. 머리를 세게 부딪히는 순간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전복된 버스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입혀준 점퍼를 입은 청년의 모습이었죠. 청년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젖은 점퍼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와 있었어요. 동훈의 지갑이었죠. 아, 안 돼. 동훈이 손을 뻗으려 했지만 물살이 몸을 잡아끄는 바람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흔들리고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모든 게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 그때 공항 바닥에 주저앉은 상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점퍼를 입은 청년이 즉사했고 주머니 속 여권 때문에 그가 박동훈으로 오인되어 사망 처리됐던 겁니다. 그리고 정작 박동훈은 물살에 떠밀려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어 기억을 잃은 채 살아남았죠. 내가 박동훈이었어.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윤희의 얼굴, 준영이의 웃음소리,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윤희, 준영아. 상우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자신의 가족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이자 소중한 아들이었죠.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어디 가십니까? 비행기가. 미안하네. 나는 집에 가야 하네. 상우가 뒤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상우는 출국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그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한 곳만 향했죠. 입국장 쪽으로 뛰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취소하고 다시 입국장으로 나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윤희야, 기다려. 내가 갈게. 내가 돌아갈게. 상우는, 아니, 이제는 동훈이라고 불러야 할 그는 공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달려가 택시를 잡았어요. 성북동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동훈은 뒷좌석에 앉아 사진을 꼭 쥐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기다려, 윤희야. 조금만 기다려. 택시는 성북동을 향해 달렸습니다. 동훈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손님, 급하신 일 있으세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동훈을 보며 물었습니다. 동훈의 얼굴이 창백하고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15년 만에 집에 가는 길입니다.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그 긴 세월이 이제야 끝나고 있었어요. 15년이요? 그럼 가족분들이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기사의 말에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사진 속 윤희와 준영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윤희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준영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동훈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윤희가 감당해야 했을 고통이 느껴졌어요.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지 못한 것도, 아내의 곁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졌죠. 택시는 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강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죠. 그 옷을 벗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동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점퍼를 벗어준 그 순간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선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동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잃어버린 15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은 달랐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택시가 성북동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훈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죠. 저기, 저 골목 입구에 세워주세요. 동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택시가 멈추자마자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요금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지갑 속 현금을 모두 택시기사에게 건넸죠. 손님, 거스름돈. 기사가 뒤에서 불렀지만 동훈은 이미 언덕길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언덕을 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움푹 패인 보도블록, 왼쪽 세 번째 집 앞 감나무,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만 변했을 뿐이었죠. 골목 끝이 보였습니다. 녹슨 파란 대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우는 더욱 빠르게 달렸습니다. 윤희야, 기다려. 내가 왔어.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문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여는 우리 집 대문이었죠. 대문 너머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마당에 있는 것 같았어요. 동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대문을 밀어 열었죠. 삐걱. 녹슨 경첩이 낡은 소리를 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렸어요.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에 앉아있는 윤희가 보였죠. 윤희는 힘없이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있었죠. 동훈이 대문을 여는 소리에 윤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어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모습. 하지만 그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아온 눈빛이었어요. 당신,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 자신을 떠났던 그가 다시 돌아왔다니. 동우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겁고도 절박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어떻게든 서 있었어요. 동훈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죠. 윤희야. 동훈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15년 전과 똑같았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당신, 기억이.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다 기억났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도, 결혼식 날도, 준영이가 태어났던 날도, 모두 다. 동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도. 그 말과 함께 동훈은 평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윤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윤희야. 동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평상 위로 똑똑 떨어졌어요. 점퍼를 벗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이런 일이, 당신과 준영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동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쏟아져 내렸어요. 혼자 준영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밤마다 얼마나 울었을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기억조차 못했어.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동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고개 들어 나 좀 봐. 윤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살아왔구나.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 말과 함께 윤희는 동훈을 끌어안았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온기였어요. 동훈도 윤희를 꽉 안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처럼 힘껏 안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훈이 윤희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긴. 살아서 돌아왔는데 뭐가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희의 목소리가 흐느껴 나왔습니다. 그녀는 동훈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눈썹도, 눈도, 코도, 입도 모두 만져봤죠.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짜구나. 진짜 당신이구나. 그래, 나야. 윤희야, 나 박동훈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부서지도록 꽉 껴안았습니다.
마당 가득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15년. 너무나 긴 세월이었습니다. 죽음도 기억상실도 그 어떤 것도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었어요. 동우는 윤희를 아는 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머리카락의 감촉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늙었지? 15년이나 지났는데. 윤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동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여전히 아름다워. 내가 사랑한 그 모습 그대로야. 동훈이 윤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동훈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어요. 따뜻해.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야. 그래, 나 살아있어.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동훈이 윤희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5년의 공백이 천천히 메워지고 있었죠. 준영이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동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잘 컸어. 당신 닮아서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어. 변호사가 됐고 당신이 받듯이 결혼도 했어. 변호사, 우리 아들이. 동훈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보고 싶다. 준영이. 곧 돌아올 거야. 신혼여행 갔다가 이번 주에 돌아와. 윤희가 동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이번엔 정말 기다려줄 수 있지? 동훈은 윤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물론이야. 평생이라도 기다릴 거야.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니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마당의 빨랫줄이 바람에 흔들렸고 화분의 꽃들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였죠. 집에 왔구나. 드디어 집에 왔어. 동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응, 당신 집에 왔어. 우리 집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미소는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기적 같은 귀환이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남자. 그리고 그를 끝까지 기다려준 여자.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희와 동훈은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15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죠. 동훈은 집 안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부엌의 찬장, 거실의 소파, 작은 베란다. 손때 묻은 가구들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죠. 준영이 방은 그대로 두었어. 윤희가 작은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동훈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책상 위에는 대학 졸업사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죠. 여기서 공부했겠구나. 동훈이 책상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혼자 공부하며 성장한 모습이 눈에 선했죠. 밤늦게까지 불 켜고 공부했어. 엄마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 많았어. 혼자서.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윤희가 동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동훈도 미소로 답했죠. 그날 저녁 윤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준영이에요. 내일 오후에 들어갈게요. 아들의 목소리에 윤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일이면 준영이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윤희는 동훈을 바라봤습니다. 동훈도 들었는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내일 준영이를 만나는 거지? 응. 준비됐어?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괜찮아. 준영이도 아빠를 그리워했을 거야. 윤희가 동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희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동훈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윤희가 동훈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동훈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와 동훈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왔나 봐.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훈은 자리에서 일어섰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준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 지수도 함께 인사했죠. 어서 와라. 윤희가 현관으로 나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준영은 잘 쉬고 온 듯 얼굴이 환했어요.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네,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는? 준영이 거실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죠.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 전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으로 봤던 그 얼굴.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히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준영이 윤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영아, 아버지가 살아계셨어. 기억을 잃으셨었대. 15년 동안. 동훈은 천천히 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영아. 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돌아왔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시죠? 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훈은 주머니에서 그 사진을 꺼냈어요. 중학교 입학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이거 기억나니? 사진을 본 순간 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준영이 외치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폭발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매일 꿈에서만 봤어요. 준영이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동훈도 아들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준영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훈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많이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아빠가 못 봐줘서 미안해. 어머니가 다 키웠어요. 어머니 혼자. 저는 아무것도. 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팔로 윤희를 끌어당겼어요. 윤희도 두 사람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고 한참을 울었죠. 며느리 지수도 눈물을 닦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아버지, 다시 안 떠나시죠? 준영이 동훈을 떨어져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동훈은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그래, 이제 절대 안 떠난다. 평생 함께 할 거야. 준영은 다시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며칠 후 최 사장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동훈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죠. 자네가 내 사돈이었다니. 최 사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디 있나?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내 사돈이라니. 동훈도 술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으니까요. 살아줘서 고맙네. 정말로. 최 사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신분 회복 문제는 내가 도와주겠네. 법률팀 총동원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무슨, 이제 가족이자는가.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사업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동훈은 다시 박동훈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어요. 사망 처리됐던 신분도 회복했죠. 어느 봄날 가족들은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어요. 자, 다들 준비되셨죠? 사진사가 카메라를 조정하며 물었습니다. 동훈과 윤희, 준영과 지수, 네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동훈은 윤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지 않을 거라는 듯이요. 윤희도 동훈의 손을 꼭 잡았죠. 준영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 옆에 서서 환하게 웃었어요.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네 사람의 환한 웃음이 사진 속에 담겼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사진관을 나서며 윤희가 동훈의 팔짱을 꼈습니다. 행복해. 윤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동훈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 따뜻한 봄 햇살이 네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 돋아난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꽃향기가 거리에 가득했어요. 동훈은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들을 바라봤죠. 준영이 아내 지수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윤희는 동훈의 팔에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식당 가요. 배고파요. 준영이 앞서가며 말했습니다. 동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가자. 오늘은 아빠가 쏜다. 네 사람은 웃으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15년의 긴 이별을 끝내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죽음도 기억 상실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사랑이 마침내 승리한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